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의과대학 증원 처분과 관련해서 그 행정법적 쟁점이 하나 나왔죠. 그때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원 행위 자체가 처분이라는 거. 뭐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처분이라는 거. 근데 집행정지가 각하가 됐어요. 그렇죠. 혹시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본안소송 집행정지를 제기하려면 첫 번째 본안소송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데 이제 본안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 어디서 탈락됐습니까? 원고적격에서 탈락됐습니다. 즉 그 소송을 제기한 의과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공의들, 또 좀 재밌지만 수험생도 제기를 했어요. 수험생은 공부를 해야지. 그 수험생도 취소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해서 그 원래는 집행정지는 인용 아니면 각하입니다. 기각입니다. 각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정지는 뭐예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각하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안소송이 각하될 때 집행정지도 각하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각하되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이유는 본안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가 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재미없는 얘기하니까 저는 재밌으시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행정법적 쟁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시간이 조금 모자라시겠죠. 갑자기 두 문제만 풀어보다가 세 문제 나오니까 당연히 모자라죠. 그래서 앞으로 2기 동안은 계속 세 문제씩 낼 겁니다. 세 문제씩 낼 거고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그 오픈 카톡방이랑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미리 공고하는 건 아니고요. 지나간 거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문제하고 대법원 판례는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채점 후기 같은 것도 그쪽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루는 강의가 없죠. 시험날이 1차 시험날이라서. 그럼 저희가 이제 해온 것들 쭉 보면 제 입문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기 때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쟁송법으로 기본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기 때는 이제 작은 책, 1기 교재하고 2기 교재가 강의 교재가 같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은 책으로 와서 쟁점 정리하고 기출 사례 중에 특히 기출편을 했습니다. 자, 1기 때는 저희가 한 70%는 쟁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기출 문제를 했죠. 근데 2기 때는 조금 다릅니다. 2기는 시험이 핵심입니다. 시험이 핵심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례 문제나 쟁점 정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을 한 20%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 중에 사례 부분 있죠. 사례 부분을 한 30%. 또는 4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쟁점 정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기 때가 메인이 여전히 작은 책이었다면 2기 때는 이 책이랑 그 다음에 문제가 메인이에요. 어차피 이 책은 다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된 부분을 빨리빨리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는 교재가 없어요. 3기 때는 시험만 보기 때문에 이 책 들고 다니죠. 마지막에는 이 책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책으로 그 다음에 판례는 이제 이미 많이 보셨겠죠. 1기 때 보신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은 그리고 2023년도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판례 연습으로 내드리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로
내드릴 겁니다. 24년도도 판례가 있겠죠. 24년도 판례는 현재까지 중요한 판례는 한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가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의 중요한 판례는 제가 판례 연습 시간에 하나씩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거하고 24년도 거 내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죠. 뭐 최신 판례도 중요한 거는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조금 시험을 일찍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3문제씩 내드릴 겁니다. 3문제씩, 1문 3문제씩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도 범위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강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40%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 한 30%,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등 한 20, 30%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일기 때도 제가 계속 내드렸는데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매주. 숙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 사례 문제가 18문제입니다. 18문제요. 하루에 평균 2개씩 풀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2개 내지 많을 때는 3개 정도 풀 건데요. 2개, 3개 중에서 중요한 거 선택해 드릴 테니까 그거 꼭 댁에 가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 기출하고 사례에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일단 사례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도 어려운데 왜 기출이 쉽게 느껴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례 문제를 보니까 못 풀겠대요. 기출 문제는 너무 쉬운데요. 기출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출 문제는 진도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도 순서대로 돼 있고 그 진도 순서에 한 문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례 문제는 진도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막 섞어져 있으니까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문제는 사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한 문제씩 돼 있어서 그렇죠. 근데 기출 문제는 기출된 부분이 있고 기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객관소송 같은 경우는 기출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이제 막느냐? 그건 사례 문제로 막으면 돼요. 사례 문제는 최신 판례를 제외하고는 사례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제가 모든 쟁점을 다 써놓고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써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례 문제만 풀어보셔도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신다. 그럼 사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저희가 풀어볼 텐데요. 매 시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시험 범위 벗어난 사례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심판법부터 순서대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기 때는 다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다음 모의고사는 대법원 판례도 매주 오늘 내드렸죠. 하나. 예. 매주 하나씩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기 때 너무 많이 내드려가지고 일기 때 원래 1개씩 2개씩 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판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 때 판례를 너무 많이 내드렸어요. 어쨌든 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일기 때 내드린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꼭 보시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책을 안 보시는 것이 좋은데 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참고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펴두시고 그냥 다 보고 쓰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참고만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점 후기가 1기 때는 없었는데 2기 때부터 채점 후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점 하시는 분들이 채점 끝나고 나면 저한테 다 후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후기하고 그 주에 질문이 많았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채점 후기로 내드릴 겁니다. 매주. 그래서 매주 최고답안 강평할 때 채점 후기도 같이 강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질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틀리는 부분에서 다 틀리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점 후기는. 그래서 나중에 채점 후기도 내드리겠습니다. 특징 강의 교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시험 범위 부분인데요. 시험 범위는 4분의 1로 나눴어요.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8회를 그렇죠. 4분의 1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와 2회가 시험 범위가 같아요. 3, 4회가 같고, 그 다음에 그럼 8회까지 끝나겠죠. 그 다음에 9회는 전범위가 되겠습니다. 3기가 지금 6회인가로 잡혀져 있어요. 3기가 6회로 잡혀져 있는데 3기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씩 할 생각입니다. 3분의 1씩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은 전범위로 하도록,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점점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고 적격까지인데요. 1회와 2회까지가 원고 적격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내고 가능하면 그 범위에 맞춰서 진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 범위가 누적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하면 누적되지 않게 그 범위 안에서 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누적이더라도 전 범위를 내지 뒤에 거는 가능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하다가 뒤에 거 내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그 다음에 2회차까지는 원고 적격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제가 쪼개놨죠. 그 번호에다가. 그래서 그 시험 그리고 나서 일단 마지막이 이제 7회, 8회가 무효 확인 소송 뒤에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객관 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꾸로입니다. 다시.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다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2기는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대법원 규칙이라고 해서 자료 하나 나갔죠? 네. 행정소송 규칙이요. 이게 대법원 규칙인데요. 제가 1기 때 설명을 해드렸죠. 혹시라도 1기 때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6조입니다. 체크는 해드리고 그 체크된 부분은 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책 설명하면서 드릴게요. 6조 피고 경정. 행정소송 규칙은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법규 명령이에요. 법규 명령. 아시겠죠?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으니까. 자, 특히 6조에 원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들어갔죠. 그래서 피고 경정할 때는 6조를 쓰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9조. 처분사유 추가 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자, 요거 대법원 판례였는데 들어갔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주관적 범위에 시간적 범위에 가능 시점이죠. 두 번째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한적 긍정설이 입법화됐죠. 그러니까 이거 쓰셔도 돼요. 이거 쓰셔도 되고 대법원 판례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둘 다 쓰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둘 다 쓰시고 행정소송규칙 9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 집행정지의 종기. 원래 종기 제한이 없었는데 종기 제한이 있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일 30일 범위 내에서 종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행정지 시간적 범위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조 사정판결. 법원이 28조 1항의 판결을 할 때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원래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14조입니다. 14조
사실심, 변론, 종결심까지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16조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성명권 행사입니다. 자,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소송 요건에서 제소기간이죠. 제소기간. 물론 심판 전치도 있지만 임의적인 전치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자, 읽어봅니다. 재판장은 무효확인 소송이 법 20조에 따른 기간, 20조 제소기간이죠.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소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송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가요? 막 제기하는 사람? 막 제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냥 제기한 사람이죠. 무효가 그냥 세 보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당사자는 무효확인 소송보다 취소 소송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취소 소송 제기한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명권의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디서 나와요? 무효 사유를, 아니 취소 사유를 무슨 소송 제기했을 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에서 포섭 관계에서 나왔죠. 그거 성명권을 원래 이제 대법원이 했었던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그냥 밝혀준 겁니다. 성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나는 끝까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무효 확인만 구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법원은 당사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19조 당사자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 자, 당사자 소송 안에는 무슨 소송과 분류 방법이 있죠. 실질적 당사자 소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 아시겠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다음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1호의 나에 붙습니다. 토지보상법 85조 제2항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이것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2호의 2호의 가. 납세 의무 전부 확인 소송. 세금 낼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 몇 번 나왔죠. 의무 확인 소송. 확인 소송이라고 무효 확인 소송 아닙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이니까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이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요건은 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이 있었다 없었다. 무효다 유효다 라는 소송.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거예요? 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소송. 이거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절차적 요건이 있었다. 그럼 가나다에 나왔는데 가나다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고요. 예를 들면 처분 절차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죠? 청문. 공청회. 아시겠죠? 청문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사전 통지도 있고 이유 제시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청문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있었다 없었다. 청문이 유효다 무효다. 이런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청문을 안 해서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 아시겠죠? 청문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하는데 청문하도록 돼 있어요. 청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청문을 하지 않아서 청문은 절차죠. 절차. 면허 취소가 위법합니다. 면허 취소가 위법하죠. 무슨 하자입니까? 주절 형내 중에 절차상 하자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청문을 하지 않아서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얘를 다투면 얘는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청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청문이라고 볼 수 있는.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를 했는데 막 주민들이 막 와가지고 청문 중간 그만둡시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건지 안 한 건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공청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소송이라고요?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절차적 요건이 청문의 전부 있었느냐 없었느냐, 효력 유무, 유효 무효를 다투면 얘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처분 아닙니다. 청문하는 거. 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청문, 공청회 아시겠죠? 요거 다투는 거하고 요거 다투는 거하고 다르다. 그 정도 4번 4호에 보시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자,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죠. 자, 당사자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뭐예요? 얘는 항고소송은 처분이고요.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이죠. 법률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의무관계예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권리, 의무관계의 원인행위. 예를 들면 저랑 국가랑 계약을 했어요. 아시겠죠?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법률관계가 생기죠. 법률관계. 제가 국가를 상대로 나는 권리가 있다. 또는 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사자 소송 맞죠? 아시겠죠? 자,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착오로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상대로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또는 해제. 해지 또는 해제를 했어요. 아시겠죠? 또는 국가가 해지 또는 해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맞은편 사람이 해지 또는 해제가 무효다. 해지 또는 해제가 무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자, 그렇게 진지하게 표정 지으시 마시고요. 처분 아니면 다 무슨 소송이에요? 처분 아니면 전부 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아니면 당사자 소송. 고민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항고소송 아니면 당사자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처분 아니면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 혹시라도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민사소송 아니면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당사자 소송입니까? 자, 해지를 하면 뭐가 없어져요? 법률관계가 없어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도 당사자 소송이지만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행위, 만들어내거나 없애거나 그런 원인행위도 다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행위도 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공법상 계약할 때. 아시겠죠? 계약. 그럼 공법상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입니다.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 아시겠죠?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자라고 해지 의사표시를 합니다.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사인이 할 수도 있죠.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잘못됐다. 아시겠죠? 잘못됐다. 무효이다. 확인을 해달라.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법률관계뿐만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무슨 행위까지, 원인행위까지 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정리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로 갑니다. 오늘 보신 거. 자, 시간이 모자라시거나 쟁점 잡는데 시간이 모자라시거나 두 번째는
쟁점을 잘 놓쳐요. 놓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뭔지 잘 모를 때, 그리고 시험 문제가 너무 길게 나올 때. 분명히 올해도 길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길게 나왔다. 딱 보면 문제가 길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 줄부터 먼저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물음 1의 제일 마지막 줄. 갑이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 줄은 3번 읽어야 됩니다.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의 대상은, 자, 아무것도 몰라도 뭐예요? 대상 적격이다. 대상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도 소의 대상입니다. 처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의 대상은입니다. 소의 대상은 처분 말고 또 뭐가 있죠? 재결이죠. 재결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1문에다가 재결 쓰신 분은 없으시겠죠? 변경, 명령 재결 쓰신 분은 없으시겠죠?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변경, 명령 재결의 고유한 이 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못 읽은 거죠.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마지막 줄은 3번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 대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 법이 있으면 변경, 명령 재결도 됩니다. 안 물어봐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물음 2번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의 대상은, 앞에는 처분에 대해서, 뒤에는 뭐예요?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건 뭐가 쟁점이에요? 원처분주의가 쟁점이죠. 아시겠죠? 자, 앞에 거는 소의 대상은 뒤에 거는 재결. 앞에 거는 처분을 물어보고 두 번째 거는 재결을 물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줄에 한 줄만 읽어보세요. 설문의 조건은 독립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자,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부관이죠.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다 대상 적격만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날짜가 나옵니다. 관심이 안 쓰셔도 되죠. 안 물어봤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날짜 막 열심히 동그라미 치셨는데 밑에 보니까 날짜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시간 소모죠.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최소한 5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위에 무슨 처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결의 고유한 이 법에 대한 거, 부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실 때 5가지를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원고, 피고, 처분, 처분 사유, 소송.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처분. 본인이 만드세요. 그죠? 처분 사유는 기니까. 사유. 그 다음에 소송. 자, 원피, 처사소. 읽으시면서 무의식 중에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줄만 그어 놓으시면 돼요. 한 번만 그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읽으실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자, 원고가 될지 모르죠. 갑은 날짜 필요 없고요. 소유자인 을과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갑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을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사인이니까 별 필요 없죠. 복효적인 행위가 아니면. 병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해서,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판 거죠. 영업자 변경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갑이죠. 자,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청 나왔으니까 구청장이 피고고, 날짜 필요 없고, 전 영업자인 병이 접대부를 고용했다라는 이유, 이게 뭐예요? 사유죠. 자, 사유는 필요 없죠. 사유는 뭐에만 필요하다? 처추변하고 기속력에만 필요한데 우리는 처추변하고 기속력을 밑에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먼저 보는 게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아, 얘들은 다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된다. 갑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필요해요? 갑, 구청장,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거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음 1.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취소 소송이에요. 아, 이거 재결 묻는 거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6일 영업정지 처분을 2월에 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자,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 언제 청구하였다가 안 나와 있죠. 아시겠죠? 언제 청구하였다가 나오면 반드시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며칠 날 청구하였다고 하면 90일 꼭 체크해 두세요. 왜요? 제소기간, 필요적 심판전치, 아시겠죠?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된다? 적법한 심판.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의신청에 따라서 제소기간 연장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의신청 날짜를 맞춰야 됩니다. 이의신청 날짜 지나면 제소기간 연장 안 됩니다. 심판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청구, 이의신청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기간을 준수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기간 안 나왔으니까 통과.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3월을 2월로 바꾼 게 아니에요. 3월을 과징금으로 바꾼 거예요. 왜 2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느냐? 보통 대법원 판례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월, 뭐 예를 들어 6월 이하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통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월 했을 때 과징금이 얼마라는 비교표가 있어요. 변환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몇 월은 과징금 1,000만 원, 몇 월은 과징금 이렇게. 그러니까 3월을 2개월로 바꾸면서 2개월을 다시 과징금으로 바꿨단 말이죠. 왜 3월을 2월로 하지 3월을 과징금으로 바꾸겠는가? 여러분들이 영업자면 돈 내는 게 나아요? 2개월 쉬는 게 나아요? 선생님 2개월 쉬는 게 훨씬 낫죠. 집에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2개월 영업 업무정지 받으면 앞에다가 업무정지 받은 이유도 다 게시해 놓습니다. 절대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해요. 영업정지를. 그래서 과징금을 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다 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3월에서 뭘로 바꾼 거다?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하라. 하라. 명령 재결이죠. 한다 하라. 이런 걸 봐야 돼요.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자, 날짜를 본다면 중요한 날짜는 3월 10일이죠. 제소기간의 기산점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재결 내용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갑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그럼 재결은 필요 없고요.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변경 처분이냐 변경된 원처분이냐 그 내용이죠. 우리가 배웠던 분필 사례 3-1번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3-1.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외 대상. 자, 분필 사례가 나오면 세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소송의 대상이죠. 자,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탄생한 날은 며칠이에요? 12월 26일. 이 날짜 꼭 써야 됩니다. 12월 26일 2002년 12월 26일. 아시겠죠? 원처분이 탄생한 날은 그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처분 통지서가 이렇게 있고 처분 통지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2002년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고 3월 정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명령 제기를 했고 행정청이 뭐만 바꿨다는 거예요? 얘만 뭘로 바꿨다? 얘만 과징금 500만 원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얘는 언제 있었어요? 얘는 12월 26일 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무슨 모델이에요? 이게 연속 모델이고 이걸 원처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원처분. 이게 원처분으로 보는 견해고 만약에 새로운 처분을 보는 견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과징금 500만 원으로 바꾸면서 뭐도 바꾼다? 날짜도 새로 바꾼 거죠.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면 날짜가 며칠이 된다? 여기 보면 3월 12일 날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했으니까 2003년 3월 12일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징금 500만 원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 날짜에 따라서 탄생 시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고 보려면 날짜를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날짜. 이게 소송의 대상이에요. 소송의 대상. 두 번째는 피고 적격하시라고 그랬죠. 피고는 누구예요? 어차피 처분청이죠. 원처분도 처분청. 이렇게 봐도 처분청. 이렇게 봐도 뭐예요? 처분청. 그 다음에 제소기간. 원처분으로 보면 12월 26일 날 탄생했지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기산하니까 재결서 정본 3월 10일이 되겠고 얘는요 3월 12일이 되겠죠. 3월 12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볼 때 요렇게 볼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만 바꾼 것이다. 처분 통지서 그대로 두고 처분 내용만 이렇게 화이트 칠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 다시 말씀드려 원처분을 유지하면서 뭐만 바꾸는? 내용만 변경하는. 아시겠죠? 내용만 변경하는 것이지 원처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에 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자, 문제점 쓰는 분량은요. 10점에 3줄 내외로 쓰시면 돼요. 3줄에서 4줄. 지금 10점이죠. 그럼 3줄 안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논점 안에 들어갈 게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실관계, 논점, 조문인데 조문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축약하고 뭐만 쓰면 돼요? 논점만 쓰면 돼요. 논점이 뭡니까? 과징금 500만 원이 무슨 처분인지, 변경 처분인지. 변경 처분은 교수님들이나 판례가 만든 용어예요. 변경 처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처분. 아시겠죠? 새로운 처분. 그럼 당초에 있었던 처분은 뭐라고 부른다?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국어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이 변경처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 변경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청장이 3월 한 후에 변경하라는 재결에 따라서 하였다면 여기까지가 사실. 500만 원 부과처분을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뭐라고 볼 것인가? 이게 논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과징금 500만 원을 이걸로 볼 것인지. 아시겠죠? 며칠 날 탄생한 거로 3년에 탄생한 걸로 볼 것인지 2년부터 있었던 처분으로 볼 것인지 그 내용이에요. 학설은 4가지죠. 변경처분, 변경된 원처분, 다 된다, 개별검토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4가지를 외워두시고 자, 독립된 처분이다. B, 전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경처분. 변경처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처분. 그럼 변경 말고 일부 취소 나오면요. 일부 취소 처분도 새로운 처분. 그럼 원래 있었던 처분이면 뭡니까? 일부 취소. 일부 취소되고 남은 내용의 원처분. 아시겠죠? 남은 내용의 원처분이에요. 남은 내용의 원처분. 아시겠죠? 일부 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네, 일부 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그 다음에 흡수설, 역흡수설은 안 쓰셔도 됩니다. 흡수설, 역흡수설은 안 쓰셔도 돼요. 변경된 원처분만이 된다. 그 다음에 개별검토설, 처분서의 문서에 문헌의 취지를 충실하게 해석해서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전부 취소인지로 판단하는 견해. 판례는 변경 행위에 의해서 원처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유변이라고 그랬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원처분으로 존재한다. 당유변. 원처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유변이다.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원처분으로 존재한다.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입니다. 제소기간도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토.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아시겠죠?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된다라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자, 설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날짜 꼭 쓰세요. 12월 26일에 발령된 과징금 500만 원으로 날짜 꼭 쓰세요. 날짜 쓰는 목적은 뭡니까? 원처분 시에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된다. 분필 사례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에요. 잘 쓰시고 변경처분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6일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원칙, 비례원칙이 뭐죠? 비례원칙의 상위 개념이 뭐예요? 불문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례원칙은 법이에요. 법. 아시겠죠? 법. 불문법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월 10일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다. 필요 없죠. 갑은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원래 기각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없죠.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3월 정지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하지만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한 처분이라고 뭐 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실제로 있어야 되나요? 주장만 하면 되나요? 주장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인용 재결이 되려면 위법해야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위법도 되고 뭐도 돼요?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려면 위법 플러스 부당.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성 판단을 안 하고 무슨 판단만 했다? 위법성 판단을 해가지고 기각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한다?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당하다. 그러면 무엇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처분에 있는 위법이에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에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죠. 아시겠죠?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혹시 사정재결 쓰신 분 있으신가요? 사정재결의 공익성 판단을 잘못한 재결이 기각재결. 원래 기각재결에서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6번에 나에 보시면 기사동의 없는 이거 나에 보면 얘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거 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는 사유를 넣어가지고 첫 추변을 인정해서 기각한 재결 또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정재결 공익성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당사자가 주장 자 혹시 사정재결의 예를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사정 판결부터 사정 판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1기 때 제가 시험으로도 한번 내드렸는데요. 사정 판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라고 그랬어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위법이냐 적법이냐 아시겠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거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정 판결은 뭐가 인정되고 나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나서입니다. 인정되고 나서 공익성을 고려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위법성 인정되고 나서. 그럼 이 문제가 사정 재결이 되려면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줘야 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익성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출문제처럼 사정재결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위법은 하지 않지만 뭐다 여전히 부당하다라는 것은 위법 부당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기 전이에요.
확정되기 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정재결을 쓰면 안 돼요. 사정재결이 되려면 위법 부당성이 인정이 되고 나서 사정판결도 마찬가지고요.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뭡니까? 그 이후에 공익성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재결은 공익성 판단의 문제이고 지금 이 문제는 공익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 위법 부당성 판단의 문제이죠. 아시겠죠? 예. 따라서 이 경우와 사정재결의 경우는 다릅니다. 구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죠. 원재 주절형 내라 그랬어요. 원재 주절형 내 원재 주절형 내. 그 다음에 설문이 뭐가 나왔습니까? 기각재결이 나왔으니까 기각재결 쓰고 그 다음에 설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재주. 그럼 각하재결이면 각하재결 쓰시고 인용이면 인용 쓰시고 그 다음에 자 문제점. 자 조문을 먼저 썼습니다. 19조 단서 원처분주의 산원조니까 19조 단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조문 그 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게 바로 논점입니다. 원처분주의. 구청장은 기각재결이 원칙적으로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기각재결이 마지막 줄에 보세요.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부당한 처분이에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상의 문제예요. 기각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그러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실제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없다는 어디서 판단한다?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무슨 판결을 하고요? 인용. 없으면요? 기각이죠. 자 원재 주절형. 자 원처분주의 19조 단서. 반대는 재결주의입니다. 의라고 이번에 원처분주의의 의라고 해도 되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주절형 냅니다. 자 주절형 권한 없는 기관이 하거나 절차 그다음 형식 예를 하나씩 외우시면 됩니다. 내는 포함설 불포함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구성 위법, 절차, 형식 위법을 뜻하고 계속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한 경우에가 해당한다. 자,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하면 당사자는 다툴 이유가 인용 재결은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럼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요? 제3자가 다투겠죠. 그럼 거꾸로 여기다 써보세요.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했단 말이죠.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위법하지 않은데 위법하다고 했거나 부당하지 않은데 부당하다고 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꾸로 위법 부당하게 기각 재결을 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잘 보세요.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했다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인용 재결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무슨 판단을 잘못했다? 위법성이나 부당성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뭡니까? 적법? 써보세요. 적법 정당한 것을 위법 부당하다고 인용 재결을 한 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적법 정당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거꾸로 위법 부당하게 기각 재결을 한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위법 부당하게 기각 재결을. 예를 들면 위법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면 무슨 재결을 해야 돼요? 인용 재결을 해야 되는데 기각 재결을 하면 잘못된 거죠. 그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그렇죠. 당사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위법은 맞지만 뭐하다? 부당하니까 무슨 재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용 재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재결을 한 겁니까? 기각 재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거죠.
너무 아침 일찍 헷갈리시나요? 예. 제가 요거 재결 원처분주의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무슨 재결을 해야 되는데? 기각 재결을 해야 되는데, 기각 재결을 해야 되는데 인용 재결을 한 경우도 고유한 위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인용 재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재결을 한 경우도, 그렇죠, 이 경우도 고유한 위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당사자는 무슨 재결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각 재결이 아니라 인용 재결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무슨 재결을 했어요? 기각 재결을 하니까 이것도 고유한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위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다. 포함설입니다. 기각 재결은 원래 고유한 위법이 없지만,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시험에는 예전에는 인용 재결이 많이 나왔어요. 인용 재결은 누가 다투는 거예요? 제3자가 다투는 거죠. 근데 요즘은 기각 재결이 많이 나옵니다. 기각 재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정 재결은 나왔잖아요. 첫 추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행정 심판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추변하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고유한 위법 이해가 되시나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추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당사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 고유한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유한 위법에서 선결되는 문제가 뭐겠어요?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가?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먼저 쓰는 거죠. 쓰고 그 다음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것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설문. 기각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 부당한 점이라는 이유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처변은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입니다.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에게 영업자 변경 허가를 하면서, 변경 허가가 뭐예요? 주된 행위죠. 사후라도 종전 영업자인 병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갑에 대한 영업자 변경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같은 거는 부과라고 하고요. 얘는 부가입니다. 부과를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부가라는 것은 붙인다는 뜻이에요. 부과는 이렇게 아시겠죠? 의무를 과한다라는 뜻이고, 부과는 부가입니다. 부가가 아니라. 자, 주된 행정이가 있고 그 이후에 주된 행정이익에 부과된 종땡규율이 나왔죠.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거의 지금 출제가 임박했어요. 아시겠죠?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상적 격의 특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나오면 뭐부터 씁니까? 부간의 법적 성질 또는 설문의 부간의 종류를 먼저 쓰겠죠. 종류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기철부죠.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시험에 나오면 부담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쉽잖아요. 숫자. 철회권의 유보는 뭡니까? 심어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회권을 심어둔다는 거예요. 철회는 철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철회 또는 취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설문이 뭐예요? 철회권의 유보이죠. 부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부담 쓰시면 안 됩니다. 부담은 뭡니까? 의무를 과하는 부관입니다. 의무를 과하는 거. 그래서 기철 아니면 무조건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부담은 의무를 과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떨어뜨리면 뭐예요? 혼자 남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하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출.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객유, 객관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자, 그래서 목차는 문제점 쓰고 법적 성질 쓰고, 세 번째 독립쟁송 가능성. 학설 판례 검토 쓰시기 전에 뭘 써야 됩니까? 소송 형태를 써야 돼요. 자, 법적 성질, 독립쟁송 가능성 들어가서 소송 형태 쓰고 학판검입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송 형태, 진정, 부진정, 그 다음에 전체 취소 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경우 변경 청구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차 아시겠죠? 1번 문제점, 2번 법적 성질. 독립쟁송 가능성 들어가서 소송 형태 쓰고 학설, 판례, 검토, 설문 해결. 자, 첫 번째 문제점.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써야 되겠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입니다. 아시겠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주로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인 행위고 종된 규율은 침익적이죠. 자, 사실을 쓰시고 그 조건은 침익적인 부관이고, 갑은 침익적인 부관이 부과되지 않는 수익적인 부관의 발령만을 원할 것이다. 만일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되면 이미 발급받은 변경 허가 처분도 취소되기 때문에 더 침익적일 수 있다.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당사자는 뭐만 원한다?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되는지 아시겠죠? 전체가 취소되면 오히려 더 침익적입니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전체로 수익이에요, 침익이에요? 지금 이 사람 영업허가 받으면서 철회권 유보 받았잖아요. 그렇죠? 변경허가 받으면서 수익이에요, 침익이에요? 침익이면 영업 안 하죠. 그렇잖아요. 영업 안 하죠. 뭐하러 받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니까 변경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철회권에 유보를 해도. 수익인데 더 수익적으로 가기 위해서 철회권 유보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시켜버리면 변경허가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거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독립쟁송 가능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가 표시가 나요. 그냥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왜 문제가 되는지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부관은 부종성. 부종성이 뭐예요? 따라다니는 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적 성질 가. 여기 기준이죠. 객, 유, 나.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철회권의 유보 맞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철회권의 유보하고 비슷한 거. 해제 조건이죠. 그러나 해제 조건보다 철회권의 유보가 더 유리합니다. 철회권의 유보란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있음. 철회 또는 취소. 철회, 취소 다 합니다. 철회권의 유보를 취소권의 유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철회한다, 뭐뭐 취소한다 라고. 그 다음에 소송 형태. 진정은 부관만의 취소. 부진정은 형식적으로는 부관부 행정행위, 형식과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진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 청구하거나 변경하고 거부 처분 취소. 3번은 실익이 없다 그랬죠. 전체 취소하면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변경 신청하고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해서 이겼어요. 본인이 원하는 부관이 나옵니까? 아니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으면 동일한 부관이 또 나올 수도 있나요?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죠.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는 견해. 가능하지만 뭐가 나누어진다. 부담과 기타 부관으로 나눠서 부담은 진정, 나머지는 부진정으로 갑니다. 이게 다수설이고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분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적공이라고 그랬죠. 적법하게 전속할 수 있고 공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든 부관이 주된 행정에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독립쟁송이 불가능하지만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전체 취소로 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로 나누게 됩니다. 자, 판례. 자, 셋째 줄에 보시면 판례는 가에. 가는 판례 원문이고 나는 해설이라 그랬죠. 가와 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셋째 줄에 보세요.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에는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부가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원칙상 부가는 독립한 처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쟁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판례 원문이랑 똑같이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도해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자, 부담과 원칙과 부담으로 나누어진다. 자,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사실은. 따라서 요거는 무슨 소송으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고 부진정을 얘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체 취소로 가거나 변경 청구하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그 판례의 문제는 뭐겠어요? 판례의 문제는 부담 이외의 부가는 전부 다 독립쟁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한, 철회권의 유보 이런 것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다 각하죠. 각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 안 나가려면 부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소송 제기하면 뭐까지?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까지 취소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구제 수단이 뭐밖에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 제기하면 주된 수익적인 행정행위도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비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판례는 범위가 너무 작죠. 소위 대상으로 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경청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거예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권리 구제에 문제가 분리 가능성설의 비판은 뭐예요? 분리 가능성설은 사실 분리 가능성 자체는 본안의 문제입니다. 본안 판단의 문제. 혹시 쓰시려면 그거 쓰셔도 돼요. 분리 가능성설은 본안 판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본안 판단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분리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된 행정이고 얘가 부관입니다. 아시겠죠? 부관이 없어졌을 때 주된 행정이가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어야 되고 공익상의 장애 초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관이 없어져야 돼요. 부관이 없어지려면 무엇이 인정돼야 된다? 부관에 부관이 취소됐을 때, 그렇죠? 취소됐을 때 주된 행정이가 남아있을 때 적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아시겠죠? 그럼 이게 취소되려면 이 부관에 뭐가 인정이 돼야 됩니까?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그것은 무엇의 문제이다? 소송요건 본안 판단의 문제죠. 독립쟁송 가능성은 무엇의 문제인데? 대상적격의 문제인데. 아시겠죠? 독립쟁송 가능성은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부관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한이나 이런 건 대상적격 탈하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는 견해에 따른다면 법이 말하는 조건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따라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의 형태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목차 잘 외워두세요. 문제점에 뭐 들어가고요? 주된 수익적인 행정이고 동시 취소된다는 거,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소송 형태를 먼저 쓰는 거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송 형태를. 그 다음에 합판검 쓰고 결론 내시면 됩니다. 부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부관이 나오면 기철부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종류부터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답안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로 갑니다. 1회 판례. 자, A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 다 됩니다.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이익 처분은 징계도 되고 모든 불이익 처분 다 됩니다. 아시겠죠? 징계만 되는 거 아닙니다. 직권 면직, 공무원 신분 소멸당하는 거, 의원 면직, 본인이 사표 내도 불이익 처분이에요. 본인이 사표 내도 불이익 처분입니다. 사표 냈는데 왜 불이익 처분이냐? 사표 낸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이면 다 돼요. 뭐도 된다. 부작위도 됩니다. 불이익한 처분, 부작위는 아시겠죠? 불이익한 처분, 부작위. 이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송하기 전에 심판전치.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필요적 심판전치. 아시겠죠? 심판전치를 합니다. 필요적 심판전치예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결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소청심사 결정. 그러면 얘는 원처분이고 얘는 소청심사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뭐가 된다? 재결이 됩니다. 그럼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아시겠죠? 이게 필요적 심판전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B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공립교원이에요. 교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자, 국공립교원도 아시겠죠? 교원. 국공립교원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전제하고 결정 나면 무슨 주의에 따라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원처분도 되고 소위 대상이 되고 얘는 되죠. 뭐가 있으면?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공무원, 국공립교원. C, 사립교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교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불이익 처분을 받아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처분이니까 필요적 심판전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립학교 교원은 이 사람이 행정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하고 이렇게 예전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필요적 심판전치예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노사관계도 잘 보세요. 진노위, 중노위로 갈 수도 있죠. 아시겠죠? 진노위, 중노위. 근데 진노위 처분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 못하죠. 무슨 주의니까? 재결주의니까 중노위까지 가야지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진노위, 중노위 안 가고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제기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노위만으로는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중노위까지 가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립학교 교원은 이게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가서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달라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이 다릅니다. 자, 교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니까 불이익 처분은 처분입니다. 잘 보세요. 처분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재심사의 결과니까 재결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19절 원처분주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사립학교 교원은 불이익 처분이라고 이름은 불이익 처분이지만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왜 처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청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청심사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결정의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원처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가 원처분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국공립교원의 경우에는 이게 처분이고 이게 뭐가 돼요? 재결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도 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자, 19조 단서. 자, 여기는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뭐만 소송의 대상이 돼요? 이것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국공립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다르다라는 거.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지워볼게요. 요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뭐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돼요. 얘는 재결입니다. 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뭐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얘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름은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이 판례예요. 자, B가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가 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원고, 이 사람이 피고입니다. 자, 원고, 피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몇 번. 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국공립교원에게 불이익 처분한 예를 들어 총장이라고 해봅시다. 이 총장의 수단은 뭔가요?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뭐예요? 총장. 총장이 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뭡니까? 그렇죠? 참가이죠? 자, 행정소송법 한번 보세요. 몇 조입니까? 소송참가? 소송참가가 16조도 있고 17조도 있네요. 몇 조의 소송참가예요? 17조의 소송참가이죠. 자, 17조에 왜냐하면 관계행정청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진호의 중노의 설명을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관계행정청이니까 이 사람이 소송참가를 하게 되면 17조의 소송참가가 됩니다. 맞나요? 맞죠? 아, 제 질문에 함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총장의 수단은 뭔가요? 소송 참가죠? 몇 조의 소송 참가예요? 아시겠죠, 이제? 16조의 소송 참가입니다. 16조에. 이거는 17조. 얘는 뭐예요? 통상의 보조 참가예요. 17조. 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왜냐하면 복효적 행위예요. 복효적 행위. 아시겠죠? 복효적 행위의 소송 참가예요. 그러면 이걸 진호의 중노의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진호의 중노의로 한다면, 자, 사용자, 근로자, 진호의 처분 있었고 중노의 재결 있었고, 그럼 만약에 근로자가 이걸 다툰다고 칩시다. 여기는 소송 참가가 몇 조예요? 17조. 이 사람은요 16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판례예요. 이 판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거. 요게 이 총장님도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국공립 총장이었으면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근데 이게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시고 보시면 돼요. 자, 전문에 보시면 원고 있고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참가인이 총장이에요. 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 그래서 총장님이 이 사람에게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했고 소청 심사를 청구하니까 승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부 처분이라고 했지만 이 처분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이 사람의 권리구제수단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건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공립교원은 소청심사에 고유한 이 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이익한 처분을 인사권자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국공립학교 교원은 이게 원처분이기 때문에 이거 소송 제기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되기는 하죠. 고유한 이 법을 주장하면. 그러나 인사권자는 그러면 인사권자는 피고로서 소송에 참가한다. 이걸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 이 사람이 원고고 누가 피고가 돼요? 여기가 피고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원칙적으로 본다면 심판을 청구하면 이 사람이 원고, 이 사람이 피고, 이 사람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사람이 관계행정청이잖아요. 여기 소송 참가해요. 아시겠죠? 왜 그러시나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원처분청이고 재결 행정심판 전치를 했으니까.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장은 위임을 받아 독자적인 수행하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2번의 아래에서 5째 줄 보세요. 기술원의 교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인사관리 업무의 독자적 총장은 예외적으로 피고 측에 행정소송법 16조 거기다가 줄을 그으세요. 16조에 따라서 몇 조가 아니라 17조가 아니라 자 16조에 의한 소송 참가는 무슨 참가예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몇 조라 그랬죠? 효과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데 6, 7로 되어 있지만 몇 조를 준용한다? 7, 8. 제일 끝에 보세요. 78조에 의한 보조 참가. 찾으셨나요? 당사자 능력을 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참가 능력이죠. 인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첫째 줄에 참가인은 피고 보조 참가인을 신청을 했고 항소장을 제출을 따라서 본바에 따른다면 참가인은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원심은 참가인이 대구과학기술원의 기관일 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총장입니다. 보아 참가인의 보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기관일 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기관이냐 주체냐가 아닙니다. 기관이냐 주체냐가 아니라 지금 행정청이에요? 아니면 제3자의 보조 참가예요? 제3자의 보조 참가입니다. 제3자의 보조 참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인지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요걸로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가 되고 원고. 이 사람이 관계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의 소송 참가. 여기도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3자의 16조의 제3자의 소송 참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회 24년도에도 이거 비슷한 판례가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쉬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